사랑한 지 7년, 결혼한 지 3년. 내 완벽했던 세상이 손바닥보다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때문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날 밤은 어쩌면 내 인생을 향한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냉정하게 움직였을 뿐이다. 청담동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들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의 은은한 샹송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방금 맛본 최상급 스테이크의 육즙과 혀끝을 감싸던 빈티지 와인의 향기, 그리고 마주 앉은 남편 박민호의 다정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다리 위를 수놓은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유성우처럼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민호의 오른손이 내 왼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익숙하고도 따뜻한 온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온기였다. 피곤해. 민호가 잠시 시선을 돌려 나를 보며 물었다. 언제나처럼 깊고 나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였다.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워, 지수야. 나는 진심으로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해. 고마워요, 여보. 오늘 다 완벽했어.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은 거짓말처럼 완벽했다. 그는 내가 지나가는 말로 좋아한다고 했던 레스토랑을 몇 달 전부터 예약했고, 내가 좋아하는 짙은 붉은색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으며 내가 잡지에서 보고 예쁘다고 했던 한정판 시계를 선물로 내밀었다. 아내로서 산 3년, 연인으로 곁에 있었던 7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는 시간이었다. 나, 김지수. 28살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제버그린 제약을 이어받아 더 크게 키워낸 젊은 CEO이자 나를 끔찍이 아끼는 유능한 남편을 둔 여자.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차가 한남동 고급 빌라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내가 내릴 문을 열어주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그의 신사적인 매너였다. 그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먼저 올라가 있어? 클라이언트한테 급한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길어질 수도 있어. 알았어.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인 우리 집은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길 덕분에 집안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나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고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긴장이 풀리자 하루 종일 회사를 경영하며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다. 따뜻한 물에 목욕이라도 할까 싶어 욕실로 향하던 중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으로 가기 위해 민호가 즐겨 앉는 가죽 소파 옆을 지나는데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전화를 받으러 급히 나가느라 깜빡 잊고 둔 모양이었다. 나는 지갑을 집어들었다. 서재 책상에 둬야겠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갑을 손에 쥐었다.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한 최고급 가죽 지갑이었다. 손에 감기는 부드러운 가죽의 감촉이 익숙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내가 남편의 지갑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어쩌면 와인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의 본능적인 육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뭘 의심하는 거야, 김지수. 열어봤자 현금이랑 신용카드, 그리고 내 사진이나 들어있겠지.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칸에는 플래티넘 신용카드들이 꽂혀 있었고 지폐 칸에는 5만 원권이 두툼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신분증이 있는 투명한 칸을 젖혔다. 운전면허증,
에버그린 제약 영업팀장 명함, 그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운전면허증 뒤편, 아주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사진 한 장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증명사진 크기의 내 사진이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꺼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특유의 빛바랜 듯한 색감이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진 속 배경은 낯선 호텔 방이었다. 민호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나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미소와는 어딘가 다른 훨씬 더 원초적이고 쾌락에 젖은 미소였다. 그리고 그의 품에 맨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야른 슬립 차림이었고 긴 머리카락이 남편의 어깨 위로 흘러져 있었다. 그 여자는 카메라 렌즈를 보며 도발적이고 소유욕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내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잘못 볼 수가 없는 얼굴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남편 다음으로, 아니 남편만큼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 대학 동기이자 내가 직접 스카우트해 우리 회사의 최연소 R&D 팀장 자리에 앉혀준 내 가장 친한 친구, 이수진이었다.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거실을 채우던 정적은 깨졌고 내 머릿속은 하얗게 전멸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오직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만이 칼날처럼 선명하게 내 망막을 찍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다. 이수진. 대학 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꿋꿋하게 공부하던 그녀를 위해 등록금을 빌려주고 내 옷과 가방을 공유하고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던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며 내 곁을 지켰던 친구.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부터 가장 은밀한 잠자리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유일한 내 편. 가슴 명치끝이 꽉 막힌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끄 하는 소리를 삼켰다. 왜? 도대체 왜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분신 같은 친구가 언제부터였을까? 민호의 잦은 출장, 수진의 바쁘다는 핑계들. 주말마다 피곤하다며 잠만 자던 남편과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친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역겨운 배신의 그림을 완성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완벽한 한 쌍이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내가 결혼 초기에나 보았던 열렬한 사랑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던 걸까? 껍데기만 남은 연극이었던 걸까?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돈 많고 멍청한 호구,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튼튼한 동아줄에 불과했을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두 방울, 세 방울.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극심한 충격과 고통은 빠르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채우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며 지갑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 당장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가 민호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아주 오랫동안 사진을 노려보았다. 마치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내 뼈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였다. 나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사진을 찍었다. 조명을 조절해가며 가장 선명하게 그들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게 여러 장을 찍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원래 있던 자리, 운전면허증 뒤편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처음 꺼냈을 때와 1mm의 오차도 없도록 완벽하게. 지갑을 테이블 위, 민호가 두었던 그 각도 그대로 올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에 찬물을 가득 받았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 머리까지 푹 담갔다.
뼈를 찌르는 듯한 한기가 내 머릿속을 비정상적으로 맑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추궁해봤자 돌아오는 건 뻔했다. 실수였다. 술김이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랑하는 건 너뿐이다. 그런 역겨운 변명과 가짜 사과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로는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가겠지. 아니, 이 김지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내 7년의 사랑과 10년의 우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바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잃을 게 없는 여자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욕조에서 나와 몸을 닦았다. 거울을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지갑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아마 수진과 통화하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겠지. 내가 잠들었을 거라 안심하며.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얇은 카디건 하나를 걸치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갈 곳이 있었다. 내 복수의 서막을 알릴 곳, 나는 울부짖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대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새벽 2시, 잠들지 않는 강남의 인쇄소가 내 첫 번째 목적지였다. 여러분,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믿었던 남편과 친구의 배신,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지수가 선택한 것은 눈물 대신 서늘한 복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수와 함께 분노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반격을 응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별표 숫자 8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지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 문제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배신자들을 향한 지수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응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수가 새벽 2시 인쇄소에서 준비한 선물이 과연 무엇일지 그 통쾌한 이막을 향해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버그린 제약의 로비에는 비가 내렸다. 물방울이 아닌 가장 추악한 진실의 비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남대로를 달렸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내 복수심만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대형 인쇄소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잉크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던 아르바이트생은 새벽 2시에 찾아온 잘 차려입은 여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액정 속에는 남편과 내 친구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이 담겨 있었다. 이거 최고 화질로 인쇄해주세요. A4 사이즈, 광택지로요. 몇 장이나 해드릴까요? 500장이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마도 이 기묘한 주문 뒤에 숨겨진 사연을 짐작했겠지만 그는 프로답게 입을 다물고 작업을 시작했다. 윙, 윙, 윙 후 고속 복사기가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사진들을 토해냈다. 1장, 2장, 100장. 민호의 웃는 얼굴과 수진의 도발적인 눈빛이 수백 개로 복제되어 쌓여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심장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내 안에 있던 사랑, 신뢰, 미련 같은 뜨거운 감정들이 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30분 뒤 나는 묵직한 박스 하나를 들고 인쇄소를 나섰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내 7년의 청춘을 태워 만든 재,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킬 다이너마이트였다. 오전 6시 30분.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에버그린 제약 본사 사옥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30층 높이의 위용 있는 건물. 이제 이곳은 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 시간에는 청소 용역 직원들과 보안팀 외에는 사람이 없었다. 보안팀장은 내가 이 회사의 오너이자 CEO임을 알기에 이른 출근에도 별다른 질문 없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박스를 들고 2층 난간으로 향했다. 우리 회사의 로비는 1층과 2층이 뚫려있는 보이드, 보잇, 구조로 중앙에는 작은 실내 분수대가 있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본 로비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박스를 열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한 움큼씩 사진을 집어 허공으로 던졌다. 펄럭, 펄럭. 수백 장의 사진들이 마치 독이 묻은 나비떼처럼 춤을 추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사진들은 대리석 바닥을 뒤덮고 분수대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손님용 가죽 소파 위에도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에버그린 제약에 우아했던 로비는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불륜의 전시장이 되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그 장관을 잠시 감상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작업을 마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0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올라갔다. 내 방에는 로비를 내려다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있었다. 나는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7시 30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신입사원이 바닥에 널린 종이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전단지인가 싶어 무심코 한 장을 집어 들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진을 떨어뜨렸다. 입을 틀어막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했다. 이어 들어온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호기심, 다음엔 경악, 그리고 곧바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돌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사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불이 났을 것이다. 대박, 영업팀장님이랑 R&D 팀장님 아냐? 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대표님 남편이잖아. 미친 거 아냐? 실시간으로 퍼져나갈 소문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치명적일 것이다. 나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의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렸다. 8시 10분. 드디어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민호의 차였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수진이 내렸다. 세상에, 이 상황에서도 카풀을 해서 같이 출근하다니. 그들의 뻔뻔함과 대담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수진은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란히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다. 자신들에게 닥칠 폭풍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어젯밤의 미래와 앞으로 손에 넣을 부와 권력을 꿈꾸며 위풍당당하게. 하지만 그 당당함은 로비에 발을 딛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로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웅성거리던 직원들의 소음이 두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뚝 끊겼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그들에게 꽂혔다. 그 시선에는 경멸,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가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널린 종이들. 그는 발치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 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옆에 있던 수진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민호의 고함이 로비를 울렸다. 평소에 그 젠틀하고 침착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갈라진 공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다.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긁어모은 사진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보지 마. 다들 보지 마. 이거 다 조작이야. 그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은 너무 많았고 직원들의 눈과 휴대폰 렌즈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회사의 엘리트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 팀장의 몰락은 참으로 순식간이었고 비참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다. 핏기 없는 입술, 충격에 흔들리는 눈동자. 완벽했다. 나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띵 하는 맑은 도착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로비 한복판을 향해 걸어갔다. 나를 발견한 직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정막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또각 내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사진을 줍느라 정신이 없던 민호가 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수야. 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내 발끝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내 심장을 찔렀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뭐야, 여보. 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스르르 힘을 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수야.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쓰러지는 나를 받아냈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119 부르지 마. 내가 데리고 올라갈 거니까. 그는 구급차를 부르면 일이 커질 것을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나를 격리하려 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나를 안고 황급히 임원용 엘리베이터로 달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수진의 절망적인 얼굴이 보였다. 사랑하는 내연남에게 버림받고 전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꼴은 참으로 볼만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뺨을 두드렸다. 지수야, 정신 차려. 제발. 이거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는 공포에 질려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품에 힘없이 늘어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 소리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무너져 내린 평판에 대한 공포의 박동이었다.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그래, 민호야. 많이 무섭니? 심장이 조여오니? 이건 아직 예고편일 뿐이야. 본편은 시작도 안 했어. 민호의 품에 안겨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감은 눈 속에서 웃고 있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박민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들은 스스로 짠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민호가 나를 안고 급하게 들어온 곳은 30층 대표이사 집무실이었다. 그는 나를 가죽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레몬그라스 디퓨저 향이 코끝을 스쳤다. 평소라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을 그 향기가 지금은 구토감을 유발할 만큼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속눈썹을 떨며 충격으로 실신했다가 막 깨어나는 여자의 연기를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 부산스러운 발소리. 잠시 후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에 닿았다. 지수야, 정신이 좀 들어? 따뜻한 물 좀 마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무슨 일이지? 나 왜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당신이 갑자기 빈혈로 쓰러졌어.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래. 그는 뻔뻔하게도 내 기억을 조작하려 들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의 그 난리 통을 단순히 내 건강 문제로 덮으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네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일부러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내 책상 근처 바닥에 내가 쓰러지면서 일부러 손에서 놓아버린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저거. 저 사진, 민호가 황급히 사진을 낚아채듯 주워들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깨달은 것이다. 드디어 민호의 이막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소파 아래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말끔한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평소에 그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영업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일그러진 표정, 그렁그렁한 눈물. 정말이지 오스카 나무주연상 감이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어떤 창의적인 소설을 써낼지 드러나 보자는 심산이었다. 그 여자. 이수진이 함정을 판 거야. 그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번 회식 때 내가 술에 많이 취했었잖아. 수진이가 중요한 프로젝트 상의할 게 있다면서 날 호텔로 데려갔어. 난 인사불성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눈 떠보니 그 상황이었어. 저 사진도 수진이가 몰래 찍은 거야? 나 협박하려고. 기가 찼다. 함정. 협박. 협박용 사진을 지갑 속에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닌단 말인가? 그리고 사진 속 그 행복한 미소는 또 어떻고. 하지만 나는 속아 넘어가는 척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더 큰 구덩이로 들어올 테니까. 정말이야? 민호 씨 말 진짜야?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민호는 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는 더욱 세게 내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맹세해. 내 목숨 걸고 맹세해. 나도 피해자야. 수진이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 여자, 내가 가진 모든 걸 질투했어. 돈, 명예, 그리고 나까지. 그는 모든 죄를 수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순결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어떻게 수진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걔 믿었는데. 내 통곡 소리에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내일 당장 수진이 사표 수리하고 내보낼 거야.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게 할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해결해봐. 내가 짠 각본대로 흘러가는지 두고 보자고. 그날 이후 민호는 정말로 헌신적인 남편으로 돌아온 듯했다. 칼같이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고 주말에는 내 기분을 풀어준다며 쇼핑을 제안했다. 수지는 그의 말대로 회사에서 사라졌다.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니 길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리된 듯했다. 바람난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고 사악한 내연녀는 쫓겨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 같은 야망덩어리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민호 역시 그 정도 협박에 굴복해 그녀를 내칠 위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연극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3일 뒤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민호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화해의 선물이야. 그리고 당신 믿는다는 내 마음 표시이기도 하고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금장 장식이 고급스러운 남자들의 로망인 모델이었다. 하지만 그 펜은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구한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내장된 특수 장비였다. 뚜껑을 돌려 여는 순간 녹음이 시작되고 닫으면 저장되는 방식이었다. 고마워, 여보. 정말 마음에 들어. 평생 아껴 쓸게. 민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펜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곧바로 양복 안주머니에 꽂았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도청기가 자리 잡을 최적의 위치였다. 3일 후, 기회가 왔다. 주말 아침, 민호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나는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급하게 드레스룸으로 달려갔다. 그가 어제 입었던 회색 슈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그는 만년필을 옮겨 담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펜을 꺼내 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날짜별로 정리된 오디오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헤드폰을 쓰고 가장 최근 파일, 즉 어제 오후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는 사무실 소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문 잠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민호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이 시간에 비상계단에 올 사람 없어. 여자의 목소리. 수진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다. 여전히 민호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멍청한 년은 아직도 믿고 있어. 수진의 날카로운 비웃음이 고막을 찔렀다. 내가 울면서 비니까 금방 넘어가던데? 뇌가 청순한 건지 아니면 나 없으면 못 사는 건지. 아주 순진에 빠졌어. 민호가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사표 쓰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려니 속이 터져. 조금만 참으라니까. 내가 곧 다시 부른다고 했잖아. 지금은 일단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해. 지수 걔가 겉보기엔 순해 보여도 의심 시작하면 골치 아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계획, 에버그린 제약 통째로 먹는 거, 그거 언제 실행할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에버그린 제약을 먹는다니.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서두르지 마. 일단 지수 명의로 된 주식이랑 부동산부터 야금야금 내 쪽으로 돌려놔야지. 요즘 걔가 경영에 지쳐 있어. 내가 조금만 더 구워 삶으면 위임장 써줄 기세야. 답답해 죽겠네. 그냥 확 처리해버리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민호의 대답은 내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설마 했는데 단순한 불륜을 넘어 살인 공모라니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플랜 B, 그 잔혹한 계획에 저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별표 숫자 3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분노가 모여 지수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지수의 싸움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수는 이 죽음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그녀의 목숨 건 반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가족문제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터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강렬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눈물 대신 살기를 띠기 시작한 지수의 사막, 그 서늘한 반격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면 플랜 B로 가야지. 브레이크 고장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공포는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노린다면 나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남편과 내 친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단순히 돈 때문에 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내 심장을 멈추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안에 연약했던 김지수는 죽었다. 대신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전사가 눈을 떴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인 예비 음모는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도 약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야 했다. 그러려면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스스로 더들물고 늘어지게 만들어야 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녹음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내 목적지는 성북동에 있는 고풍스러운 단독주택, 바로 최 변호사님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아버지의 중마고의자 에버그린 제약의 고문 변호사인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다. 이게 사실이니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난 최 변호사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소 냉철하던 노신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민호 그놈,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했거늘. 감히 내 목숨을 노려 그는 당장이라도 민호를 찾아가 족칠 기세였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진정시켰다. 변호사님, 흥분하실 때가 아니에요. 놈들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사고로 죽으면 민호가 법적 상속인이 된다는 걸 노리는 거죠. 이걸 막아야 해요. 최 변호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놈들의 동기부터 제거해야지. 민호가 내 죽음을 바라지 않게, 아니 오히려 내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야 해.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이다. 새로운 유언장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본인 김지수 유고시, 보유한 에버그린 제약 주식 전량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단, 배우자 박민호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을 남긴다. 공증까지 마친 이 가짜 유언장은 민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가 죽는 순간 그의 꿈인 제버그린의 주인 자리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걸 놈이 보게 해야 해. 아주 자연스럽게 최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비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걱정 마세요. 민호는 의심이 많은 만큼 호기심도 많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집 서재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무심하게 올려두었다.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태산, 유언 공증 서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문에 귀를 대고 밖의 동태를 살폈다. 잠시 후 민호가 퇴근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나왔어의 대답이 없자 그는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 했다.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 꿀꺽, 마른 침 삼키는 소리. 그리고 한참 동안의 정적. 나는 욕실 안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그는 지금쯤 패닉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세운 완벽한 살인 계획이 종이 한 장으로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테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민호는 거실 소파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씻고 나왔어. 응, 참, 서재에 최 변호사님이 보낸 서류 못 봤어? 아까 퀵으로 왔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민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아, 그 유언장 말이야? 응,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번에 쓰러지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인생 모르는 거잖아.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미리 정리 좀 했어. 당신도 동의하지? 나의 해맑은 질문에 민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뜻이네.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건조하게 바스라졌다. 그날 밤, 민호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나는 자는 척하며 도청 앱을 켰다. 얘야, 큰일 났어. 그 여자가 유언장을 썼어. 죽으면 전 재산 기부한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땡전 한 푼 못 건진다고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어떡해? 계획 다 틀어졌잖아. 방법을 바꿔야지. 살아있을 때 뺏어야 해. 지수 지금 멘탈 약해져 있잖아. 회사 일 힘들다고 징징대고. 이참에 확실하게 경영권 넘겨받고 회사 자금부터 빼돌리자. 어떻게? 그 유령 프로젝트 있잖아. 에버그린 웰니스. 그거 당장 시작해. 예산 승인받아서 비자금 챙기고 회사 재정 악화시키면 지수가 감당 못하고 너한테 헬프 칠 거야. 빙고. 내가 기다리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에서 물러나 횡령과 사기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파놓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백화점 보석 매장이 아닌 종로의 한 허름한 전자상가를 찾았다. 미리 주문해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주인 남자가 건넨 작은 벨벳 케이스를 열자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반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알 속에는 초고화질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었다. 배터리는 24시간 지속되고 음성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였다. 나는 반지를 약지에 끼워 보았다. 딱 맞았다. 푸른 보석이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반짝였다. 이제 이 반지가 나의 눈이 되어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 자국은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분함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반지를 매만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나를 덫에 가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덫의 주인은 이제 나야.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 그들은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웃고 있었다. 일주일 뒤 에버그린 제약대회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묘한 들뜨임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내가 주재하는 주간 임원 회의 시간이었다. 나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왼손 약지에 낀 사파이어 반지는 미세하게 각도를 틀어가며 회의실 전경을 담고 있었다. 그럼 다음 안건은 신규 사업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모신 외부 수석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민호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이수진이 들어왔다.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던 그녀가 일주일 만에 수석 컨설턴트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복귀한 것이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등장이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지만 민호의 위세와 나의 침묵에 눌려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다. 수지는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만이 보였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프로젝트명 에버그린 웰니스. 이 프로젝트는 에버그린 제약의 미래를 바꿀 혁신입니다. 수지는 유려한 말솜씨로 설명을 이어갔다. 남미 아마존 오지에서 발견된 희귀 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획기적인 면역 강화제입니다. 이미 임상 데이터는 확보되었고 독점 계약을 위한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됩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복잡한 화학식이 지나갔다. 전문가가 보면 금방 허점을 알 수 있는 조잡한 자료였지만 비전공자인 임원들을 현혹하기에는 충분했다. 물론 그 희귀 약초는 최 변호사님의 조사 결과 잡초나 다름없는 독초였고 독점 계약 파트너는 민호가 급조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명백한 사기극이자 횡령 시도였다.
발표가 끝나자 민호가 나섰다. 보시다시피 확실한 수익 모델입니다. 다만 선점 효과를 누리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50억 원을 승인 요청합니다. 50억, 그들이 내 회사에서 빼내어 도망칠 자금의 규모였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다. 재무이사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내가 먼저 선수쳤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글쎄요.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펜을 놓았다. 하지만 우리 회사 최고의 영업통인 박 팀장과 실력 하나는 확실한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까지 확신한다고 하니 믿어봐야겠죠? 대표님, 하지만 리스크가.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리스크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을 믿습니다. 승인하죠. 왜 탕, 이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에 환희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성공했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미소를 초고화질로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민호는 더욱 대담한 요구를 해왔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따르며 분위기를 잡았다. 지수야, 웰니스 프로젝트 말인데 진행 속도가 너무 더뎌. 그래. 예산 승인도 다 해줬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사회 늙은이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결제 하나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고 골든타임을 다 놓치겠어.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권한만 좀 더 있었어도 확 밀어붙이는 건데. 당신 요즘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나는 스테이크를 썰던 칼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떡하면 좋아? 난 이제 정말 회사 일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야. 민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긴장과 흥분 때문이리라. 나한테 맡겨봐. 딱 6개월만. 나한테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위임해줘. 그럼 내가 전권을 가지고 놈들을 휘어잡아서 프로젝트 성공시킬게. 그러고 나서 회사 안정되면 다시 당신한테 돌려줄게. 6개월 직무대행. 그것은 사실상 회사의 모든 결재권과 인사권을 넘기라는 말이었다. 6개월이면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쏙 빼먹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나는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 결정인데 이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누가 반발해? 오너인 당신이 결정하는 건데.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 같았다. 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 침묵을 지키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나보다 당신이 회사를 더 잘 알잖아. 민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정말. 고마워, 지수야. 정말 잘 생각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다 들어줄게요. 나는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우리끼리 몰래 계약서 쓰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 당신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게. 거기서 모든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당신한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발표할게. 위임장 서명도 그 자리에서 하고.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판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적인 권력 이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 그래. 그게 낫겠다. 당신 남편으로서 떳떳하게 인정받고 싶어. 그는 내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것이 자신의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을 여왕처럼 모실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감격에 겨운 척 연기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때마침 거실로 들어오던 가정부. 아니, 가정부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온 수진을 향해 그가 윙크를 날리는 것을. 내 등 뒤에서 벌어지는 그 추악한 시그널을. 내 약지에 낀 반지는 그 찰나의 순간 민호의 교활한 윙크와 수진의 소름 끼치는 미소를 완벽하게 포착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래, 마음껏 즐겨. 이 포옹이 내 인생의 마지막 환희가 될 테니까. 일주일 뒤 임시 주주총회. 그곳이 너희들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지 처참한 장례식이 될지 기대해도 좋아.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평소 즐겨 입던 파스텔톤 원피스 대신 핏빛처럼 붉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피를 부르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모습이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다짐했다. 오늘 모든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에버그린 제약대회의실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임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창업주의 딸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전권을 넘긴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였다. 상석 맞은편에는 민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회색 슈트를, 수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호가 나를 보며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다. 역겨운 미소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중앙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저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이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제 남편이자 영업본부장인 박민호 씨를 지목했습니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 변호사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대표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건 선대 회장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호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최 변호사님을 제지했다. 고문 변호사님,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 바쳐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나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미리 준비된 경영권 위임 약정서가 내 앞에 놓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호는 기대에 차서 내 손끝을 응시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입학 선물로 주셨던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듯 맴돌았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민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펜 끝으로 종이 위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내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실망했니, 여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야? 서명. 꿈도 야무지네. 내 회사를 너 같은 사기꾼한테 넘길 줄 알았어. 나는 펜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최 변호사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틀어주세요. 최 변호사님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익숙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민호. 회의실에서 나를 껴안고 수진에게 윙크를 날리는 민호. 그리고 결정타.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면 플랜 B로 가야지.
브레이크 고장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경악, 충격, 공포.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고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스크린과 나를 번갈아 보며 덜덜 떨었다. 이거 조작이야. 다음 해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최 변호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과수 감정까지 마친 원본 파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민호, 이수진 씨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존속살해 예비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손목을 채웠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니야, 난 아니라고. 민호 오빠가 시킨 거야. 그녀는 추하게 민호를 탓하며 울부짖었다. 민호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부라렸다. 김지수.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다. 함정.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들어간 것뿐이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내 아버지 회사에 그리고 내 인생에 먹칠한 대가야. 두 사람은 처참한 몰골로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찬사이자 새로운 리더에 대한 응원이었다. 1년 뒤 나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징역 15년, 수진은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의를 입고 나타난 민호는 1년 사이 폭삭 늙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 하지만 가슴속에는 티끌만큼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용서.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법이 이미 심판했잖아. 다시는 나 찾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접견실을 나서는 순간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과거의 망령들은 감옥에 갇혔고 나는 자유였다. 3년이 흘렀다. 에버그린 제약은 뼈를 깎는 혁신 끝에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상속녀가 아니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진짜 CEO였다. 그리고 내 곁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난 건축가, 강현 씨. 그는 내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눈물 흘리는 내 감수성을 사랑해준 남자였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제주도의 작은 언덕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 손을 강현 씨가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수 씨, 많이 힘들었죠? 이제 내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맹세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벅찬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객으로 참석한 최 변호사님이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바람이 불어와 베일을 살랑거렸다. 저 멀리 바다 위로 먹구름이 물러가고 있었다. 지난 3년, 아니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과 절망, 복수와 분노. 그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지켜내고 쟁취하는 것임을. 강현 씨가 내게 입을 맞췄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무지개가 떴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절망의 끝에서도
지수 씨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의 모진 폭풍우는 우리를 꺾으려는 시련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삶을 지키려 노력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무지개 같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지수 씨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와 감동적인 새 출발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공간, 가족 문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